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대책이 과연 몇 번이나 나왔을까 알고 계십니까? 10번 이상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려 16번 나왔다고 정말 합니다. 많이 나왔네요. 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정도가 됐으니까 네. 2달에 한 번은 나왔다는 그러네요. 얘기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많이 쏟아졌던 대책들 속에서 특히 올해는 시장 변화와 굴곡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뭐 매매, 전세 시장 할 것 없이 주택 시장은 숨을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올해 분양 시장은 이른바 로또 청약과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뜨거웠고요. 또 최근 3개 신도시 발표에서도 모처럼의 대규모 공급안이다 보니까 긍정적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곳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오늘 부동산 시장 대전망에서는요. 올해 부동산 점검해보고요. 또 내년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또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들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또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래 주택연구실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 해를 전망하는 시점, 전망이래요.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요. 네. 이런 미션 참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을요 5글자로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 요약해보신다면, 예. 저희 작가가 미리 네, 말씀드렸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셨죠? 네. 교수님부터. 참 어려웠습니다. 네 네. 글자는 편한데. 5음절. 저는 예. 자존심 대결로 보고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 대결이 뭐냐면은 작년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반대로 움직이니까 정부에서 추가적인 대책 내놓으면서 이래도 시장이 버텨볼래? 뭐 그렇게 했고 재건축 쪽으로 불똥이 튀니까 재건축 진단 강화라든가 네. 이런 자존심 대결이 벌어졌고, 근데 그다음 최근까지도 이제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이 뭐 장관이나 뭐 여당 대표나 청와대나 이렇게 해도 부동산이 안 죽으면 더 할 거다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지금 이제 내년을 뭐 조기 예산 집행이라든가 확대 예산에서 경제를 더 살리려고 하는데 부동산만큼은 더 죽이겠다 이런 시그널을 계속하고 있어서 이 자존심 대결에서 이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네.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부담되시겠어요, 진짜? 네, 부담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올 한 해는 양극화의 해다라고 조금 정의를 해보고 싶은데, 양극화의 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른다라고 알고 있지만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3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의 값은 오르지만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만 지방의 또 단독주택 가격은 오르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뭐 조금 전에 로또 청약이라고 나와서 뭐 네. 청약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한 297개 단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 제로 단지도 15개 단지나 나왔고요. 반면에 100대 1 같이 굉장히 로또 청약이 나왔던 단지도 15개였습니다. 네. 이만큼 청약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한편에서는 왜 이렇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야? 집이 이렇게 여전히 많은데, 그런데 한편 서울에서는 빈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공급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점점 더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났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부동산 시장을 큰 흐름에서 좀 짚어볼 때 저희가 9.13 부동산 대책 전과 후로 나눠서 봐도 무방하다라고 보십니까?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9.13 대책 이전까지는 뭐 폭등 양상, 정부에서도 예상 못한 폭등 양상이 나타났고, 네. 9.13 이후에는 좀 하락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4월 달도 한번 다시 그 분기점으로 봐야 됩니다. 4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됐거든요. 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가 6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질적으로 변한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정부 약발이 먹혀들었다라는 시각이 이제 정부에서 우세하지만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3년 연속 폭등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정을 거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의 효과가 먹혔다 아니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9월달 9.13 대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뭐 9.13 대책 이전에 뭔가 불안함 때문에 집을 사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집값 폭등 양상도 이어졌고 파리 대책 약발도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올해는 크게 서울의 아파트 가격만 좀 놓고 보면 매월 이제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전월비 오른 상승폭들이 나왔는데 1, 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던 그 지표가 나왔고 그리고 네. 8월, 9월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면 뭐 9.13 대책 이후에 이제 주택 시장이 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8.2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를 위해서는 좀 그 세제라든가 그 여러 가지를 완화해서 등록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4월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8, 9월 달에 서울에 이제 여의도라든가 아니면 그 용산 쪽에 굉장히 통계발 얘기들이 나오면서 갑자기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갑자기 8월, 9월에 오르면서 나왔던 9.13 대책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세주택에 대한 그 잠재된 수요들이 많고요. 네.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자금도 굉장히 많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부족한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울은 주택이 좀 부족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공급이 조금 최근 몇 년간 없었던 부분들이 올해 좀 누적적으로 나타났던 영향이 있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시장 강세였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당초 올해 초 작년 말까지만 해도 대다수 전문가들이 뭐 보합이라든가 약간의 상승을 예상했는데 정부 규제가 되고 나서 오히려 폭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8.2 대책 이전에 강남 아파트가 뭐 지수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5%대 올랐으면은 8.2 대책 이후 1년 동안 한 14%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상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용산이라든가 여의도 통개발, 강북 개발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바람에 주간 상승 단위로 1% 넘는 상승도 기록한 주가 있습니다. 1%라 그러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연간으로 환산하면은 60~70% 상승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은 강남 아파트 기준 한 38% 오른 게 최고였거든요. 네. 지금 30몇 년 동안. 근데 이제 거의 60~70%에 상승하는 그런 상승률이 나타났다니까 누구도 예상을 못했고 그런 폭등세가 나타나면은 보통은 이제 뭐 심산 유곡이라서 계곡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듯이 그런 조정도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올 상반기 때 부동산 관련된 방송을 했던 그 사례를 들었던 기억 나세요? 그러니까 계약하러 가는 도중에 집주인한테 다시 전화 가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계약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맞아요. 사례들이 꽤 나타났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우픈 현실이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대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9.13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이제 나왔는데 집값 안정을 제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9.13 대책에 그 나왔을 때 목표가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좀 잡겠다라는 목표만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단기적으로 지금 뭐 일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또 주간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있다라고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네. 과정상에 있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었는지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조세나 금융 부분들을 굉장히 규제를 강화해 놨기 때문에 조세나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그 소비자들에게 체감이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도 발표됐던 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네.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현실화율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제 2차, 3차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세 부담들이 굉장히 소비자한테 높아질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 수요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 다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상에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단기적으로 있지만 이 과정상에 있어서의 이제 한계점들이 조금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시장의 특징을 꼽자면요, 교수님. 네. 일단 거래는 없잖아요. 그렇죠. 꽁꽁 얼었다라고 이제 뭐 얘기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래가 없잖아요. 그런 네. 가운데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책의 성공이라고 기결을 지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거래량이 같아서. 역대급으로 최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을 가지고 이제 뭐 지금 당장 몇 주간의 하락을 가지고 안정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 2주 사이에 10% 빠지는 게 또는 10% 오르는 게 많거든요. 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시장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거시경제입니다. 네. 네. 거시경제가 나쁜데 집값이 오른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거시경제 침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누구나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시장도 좀 안정세를 보이지 않겠냐라고 예상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뭐 대도시나 지방 시장은 정말 제 갈 길을 다르게 갈 가능성이 크고 경기가 이제 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네. 상승폭이라든가 상승의 모습은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인구 감소가 하더라도 선진국은 이미 한 20, 30년 전부터 똑같은 패턴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쪽 패턴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쪽을 따라가지 않겠느냐. 뭐 대도시 위주의 뭐 양극화 시장이라든가 지방 도시 중에서도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는 도시 몇 개를 제외하고는 장기 침체의 양상을 보이는 그런 선진국들의 모습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거고 예.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효과라고 단정짓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예, 예. 의견이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12, 19에 발표된 3개 신도시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볼게요. 이게 사실 전체적인 공급 지금 부족 현상, 서울 도심지 내에서 부족과 관련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공급 대책이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요하고 공급 사이에 있어서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을 채워준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전체적인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서울 시내에서 이게 뭐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긴 하지만 도심 내에서 그래도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는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으로 이제 획일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유부지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공시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다양한 제시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네. 조금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3기 신도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짜임새 있는 계획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과거에는 지자체하고 보통 얘기 안 하고 국토부 독단으로 밀어붙였다가 네. 나중에 좌초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엔 지자체들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다. 그런 게 좀 특이하고 그다음에 광역교통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광역교통이 뭐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야 뭐 1기, 2기 신도시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족 기능을 위해서 굉장히 기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자족 기능이 굉장히 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뭐 1기,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족 기능이 강하고 잘된 지역, 그래서 고용이 늘어난 지역들은 1기, 2기 신도시도 다 잘 됐거든요.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판교 1.5배, 2배 규모의 뭐 그 자족 기능을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의 토지 공급 규칙을 봤을 때는 그 자족 기능이 잘 된다라고 보장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뭐 정부에서 좀 더 역할을 크게 해서 그 지역에 자족 기능이 잘 유치되고 기업들이 유치가 된다면은 뭐 단순히 그 지역의 가격이 아니고 주변 지역 활성화라든가 서울 도심의 혼잡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은 마지막으로는 한마디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지역 자체가 공급이 많이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가격 충격이 의외로 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하락 추세로 좀 돌아드는 조정 추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 보여지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 물량을 한 번에 일시에 공급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좀 공급을 조절하면서 토지 비축 기능도 같이 갖고 있으면은 향후에 재상승할 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족 기능 얘기하시니까 이제 판교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예, 예. 꼽히고 있잖아요. 예, 예. 이번에 계획 보면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자족 기능을 상당히 높인 계획을 내놓긴 했는데 반면에 물량 얘기하셨으니까 예, 예. 우려되는 지역이 남양주로 또 꼽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여기도 4개의 도시 가운데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 옥석이 가려질 것 같은 뭐 예.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또 4개의 신도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통 알려진 거는 강남까지 출퇴근이 편한 지역이냐 아니냐로 갈라집니다. 아, 예. 네.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장 편한 지역이 이제 과천하고 하남 정도가 아니냐. 네. 그 경우는 뭐 중강남권이고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일시에 한 1만에서 2만 세대가 입주하면은 강남 지역 집값도 좀 조정을 받는 걸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 물량이 풀린다면 그쪽 가격 안정 효과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이 늘어난다. 그런 판교 효과가 지금까지 밝혀졌듯이 기업 유치만 잘 된다면 이 지역 자체의 장기적 상승이라든가 네. 그 주변 지역 자체의 뭐 활성화 같은 것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시장님.
뭐 저도 다르지 않은데, 그러니까 남양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그 주택단지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렇게 일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남양주에 있는 기존의 주거지들과의 어떤 또 다른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들어가는 대규모의 그 신주택단지와 그다음에 기존의 원도심에 있는 이런 주거지의 조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자족 기능 강화를 표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4개 도시가 모두 다 똑같은 기업들을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각 지역의 입지에 맞게 그 인근에 있는 산업지들과의 연계를 통해 가지고 조금 차별화될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된 부분들이 없고 용지 확보 중심으로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각 지역에 차별화할 수 있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들도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지역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어떤 뭐 시세 차익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그 일개 신도시 때 성남 분당이냐 아니면 부천 중동이냐를 두고 고민하다가 실제로 제 주변에도 부천을 선택하고 후회를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교통망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고용이 제일 큰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강북이 아니고 그건 뭐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그러면 이제 강북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곳이 가격 상승에 유리하다라고 강남 그리고 고용이 네. 큰 네, 지역이죠. 네, 네. 그게 유리하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자체의 고용이 늘어날 것이냐.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교 신도시 처음 개발할 때 뭐 고속도로 점거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굉장히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네. 판교 테크노밸리 1, 2, 3이 되면서부터는 오히려 분당이 굉장히 가격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그 지역에 이제 고용이 계속 늘어나는 지역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 상승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전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4개 신도시마다 뭐 다 장단점이 있게 저는 예. 개발이 될 거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강남에 있는 그 수요를 흡수하겠다라고 하면 지리적 이점상으로 좋은 지역은 4개 신도시 중에선 과천이라고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대규모 신규 택지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좋은 주거지의 이미지들을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수요 중심에서 이제 어떤 입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는 선택 목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 사실 3기 신도시 발표될 때요. 예상했던 지역, 유력하다고 저희가 꼽았던 지역들이 안 된 곳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 네. 광명인데 한 번 더 공급계획 발표가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여쭤보는데 뭐 어떻게 지금 뭐 보시는지요? 1단계로 나온 게 대략 15만 원 물량이고 네. 정부에서 이제 9월 대책에 발표했을 때는 30만 원이라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15만 원 물량이 나오는데 네. 15만 원 물량이 뭐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그렇죠. 신도시 뭐 분당 신도시 아니 일산 신도시 같은 게 2개 이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물량을 확보하려면 이제 토지 같은 것들이 과거에부터 어느 정도 스터디가 된 땅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뭐 광명이라든가 이런 그 김포 같은 경우에도 과거 대규모로 검토한 사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양 같은 경우에도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 검토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야지 부처 간 협의라든가 지자체 간 협의 같은 게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단계 때는 그런 물량들 중심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비슷한 견해십니까? 뭐 다르지는 않은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미리 시장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했을 때 오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조금 그 검토가 되었던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가능성들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서의 부작용들을 우려해가지고 또 배제될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정부에서 직접 입지를 선택을 해서 공표하지 않는 이상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회자되는 것들은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내년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집값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집값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내년에요? 예, 내년은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거시경제인데 거시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전망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보합이나 하락 정도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 우리가 한 2년 정도 조사가 돼 있는데
보합이나 하락이 있을 때 길 때는 뭐 3, 4년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 네. 것들은 이제 외부 경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뭐 한두 해 정도의 보합이나 하락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강세를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서울도 어느 정도 보합, 약보합이나 보합, 수도권도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냐고 보여지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김 실장님께서 양극화 얘기하셨지만은 네. 지방의 경제라든가 고용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년 한 해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방은 앞으로 중장기적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합 내지 하락을 전망하셨습니다. 뭐 저희 연구원에서 그 2019년 주택시장 전망을 했을 때 전국은 하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에 있는 일부 몇 개 지역과 그다음에 서울 정도만 어떤 그 강보합 정도의 이제 시장의 아파트 가격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좋지 않고 단독주택 시장은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아파트는 여전히 작년만큼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보일 것 같지만 단독주택 시장은 올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주택 가격은 하락이지만 그래도 국지적으로 강보합 정도를 보이는 지역들은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매매 시장 말고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매매에 있어서 관망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실수요자는 뭐 전세라든지 월세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장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세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지 않겠느냐. 매매 시장이 안 좋을 때 전세 시장이 폭등하는 양상들은 좀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역에 따라서는 전세 시장도 굉장히 뭐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뭐 학군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전세 시장이 계속 불안하고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최근 몇 년간 뭐 하향 안정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 약보합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안정세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임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여파를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정 또는 약보합 하락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뭐 전세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세 그 보증금 자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려가스러운 부분들은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몇 년째 시장이 좋지 않은 경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충청권,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전 대비 전세 보증금이 더 오히려 하락하면서 역전세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역전세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그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또 시장 특징을 한번 꼽아보자면 재건축에 대한 그렇죠.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한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다가 지금은 또 뭐 속된 말로 이러면 재미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많아가지고 재건축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 특히 유동성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판단 여기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강남 주택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 서울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데 재건축은 뭐 들쭉날쭉 이렇게 굉장히 좀 급하게 움직인다. 네. 특히 이제 올 초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진단 규제 강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폭등 폭락을 경험했는데 네.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전망이 안 좋고 매매 시장 전망이 좋지 않으면은 단지별로는 큰 조정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대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나올 물량 자체를 정부에서 거의 없앤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상승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들쭉날쭉 정부의 뭐 발표 하나에 따라서 10% 하락, 10% 상승 이런 것들이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마 아파트 3억 떨어진 급매물이 나와도 전화 한 통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꽁꽁 얼어붙은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이 재건축, 특히 서울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시장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들인데 아무래도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의 강남의 그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관리처분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에 있어서의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와 그리고 새로이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강화된 것들을 적용받아야 되는 단지들 간의 차별화된 그 흐름들은 조금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내놓은 대책들이 대부분은 이제 주택 시장, 다주택자를 그런 타깃으로 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택보다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든지 약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토지 쪽으로도 관심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품별 풍선 효과, 예. 강남 아파트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수익형 부동산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 이렇게 가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을 때 그런 저 다른 상품으로 옮겨가는 건 괜찮은데 네. 사실 경기가 나빠지면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는 게 상가, 두 번째는 오피스, 세 번째가 주택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뭐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은 오히려 이제 자산 가격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현금 보유 비율을 좀 늘리든가 그런 것들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네. 다만 이제 뭐 신규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접근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투자는 예. 지금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꼭 주택으로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전히 황금성이 좋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뭐 전세라든가 월세에 대한 수요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목적들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네.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뭐 신문을 보니까 실수요자라면 집을 사야 되겠느냐 내년에 말이죠. 이런 질문을 전문가들한테 던졌더라고요. 흥미로운 건 10명 중에 6명, 전문가 10명 중에 6명이 서울이라면 실수요자라면 내년에 집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한 응답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하락 조정을 좀 보고 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하락 조정이 내년 한 해에 끝날 거냐, 후년까지 갈 거냐의 판단은 좀 다른 문제인데 네. 충분한 하락을 좀 보고 사라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 중에서도 자기가 이제 뭐 한 10년, 20년 가지고 갈 거다. 같은 주택을 이사 가지 않고. 네. 그럴 경우는 뭐 내년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지만은 뭐 단기간 내에 내가 회수를 하고 다시 빠져야 된다. 뭐 자녀 결혼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자금 수요가 있다 그럴 경우는 내년도 사실은 뭐 확실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다만 내년에 접근한다면 이제 급매물이나 아무 입지 좋은 지역의 경매로 나온 물건이나 그런 물건들은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네. 일반적인 물건을 구매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한 해가 아닌가라 보여집니다. 좀 더 보수적이시군요. 지역별로 좀 나눠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뭐 서울 내에서도 수요가 높은 지역은 보합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 밖에 뭐 미분양이라든지 공급이 많은 지역은 하락을 예상을 주셨으니까 그쪽에 계시는 분들 지역별로 나눠서 실수요자라면 어떻게 해야 저는 될까요? 실수요자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정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은데 지역도 네.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연령대의 계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신혼부부 그 실수요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에 사는 것들이 아니고 정부에서 신혼희망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신혼만 가구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되는 주택을 볼 수가 있고, 청년들이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그렇죠. 때문에 청년 주택들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무주택자로서 내가 보통 그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보면 평균 거주 기간이 한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내가 내 집을 마련해서 살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상이라고 하면 저는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의 주택인지를 조금 미리 계산을 하고 자기의 재무 상태를 본 상태에서 저는 지불할 수 있는 지역의 그 주택 가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들이 아무래도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약은 어때요? 청약 시장 저희가 또 분리해서 보니까 오히려 요즘엔 청약이 더 눈이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예, 뭐 하방 조정을 받더라도 청약은 아직 뜨겁지 않겠느냐. 네. 다만 이제 청약 시장도 아까 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워낙 갈라서 있습니다. 조금만 입지가 안 좋으면 미분양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마 나중에 떨이 물량으로 더 싸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뜨거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대의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시장은 계속 관심을 갖는 게 나아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런 청약이 떨어진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한 4, 5년 내에 정부에서 이제 물량을 앞으로 대략적으로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물량을 좀 장기적으로 기다리는 것도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그 환경이 좋은 지역에 주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방안 같습니다. 네. 지금은 1가구 2주택도 다주택자에 속하니까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다주택자는 빨리 그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는 게 기존 지금이라도. 다주택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득 대비 뭐 내야 될 세금 내고 맘 편히 임대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워낙 다사다난했던 2018년 부동산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질문 드릴 것도 많고 대답해 주신 것도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덕래 실장, 심기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